자,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배울 내용은 금속 재료의 결정 구조입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딱히 복습이 필요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 시간 영상 가셔서 빠르게 뭐 2배속으로 보시든지 하면 이런 거 배웠었지 라는 그런 이제 피드백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냥 진도 교과서대로 설명 차근히 나가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이거 반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수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제가 교실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의 결정 구조를 오늘 학습할 건데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재료는 그 온도 또는 화학적 성질, 밀도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결정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 가지씩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금속의 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고라는 것은 응어리지고 고체로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열받았다가 식어서 고체가 될 때 그, 그 과정에 대해서 고체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본문도 볼게요. 금속은 용융점 이상으로, 용융점은 뭐예요? 녹는 점이에요. 모든 물체는 고체에서 열을 받으면 액체가 되고 액체가 됐다가 기체로 변하는 이렇게 모양이 활동성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그 온도를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한 후에 냉각할 경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가열했다가 냉각한다는 얘기는 녹였다가 다시 그 고체로 만든다는 얘기죠. 용융 상태로부터 냉각되어 응고점에 도달하면 여기 또 재밌는 용어가 나오네요. 용융점, 응고점. 어렵죠? 그 녹는 점과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온도와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명칭만 다른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응고점에 도달하면 일정 온도에서 고체화됩니다. 고체화됩니다. 금속을 용융 상태에서 냉각할 때 식힌다는 얘기죠. 온도와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냉각 곡선이라고 하고요. 이야, 예, 냉각 곡선이라고 하고 이는 그림 1-1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2를 먼저 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1-12.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상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아마 고체 상태겠죠? 고체 상태. 그리고 점점 식힙니다. 이렇게 쭉 식히다가 일정 온도에 이르면 얘가 온도를 점점점 낮추더라도 낮춰지지 않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이때 고체 금속이 상태가 변합니다. 상태가 변해요. 그러니까 열을 받을 때도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도 그렇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도 이런 상태 변화를 상태 변화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요걸 나타내는 곡선이 냉각 곡선이에요. 냉각 곡선 계속 볼게요. 그림 1-12A에서 AB 구간이 이거 보기 불편하다. 제가 이거 따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따왔어요. 그림 1-12A 요거에서는 잠깐만요. 자, 요거에서는 AB 구간이 용융체의 그러니까 액체란 얘기죠. 녹아있는 금속에 녹아있는 상태 그 냉각 곡선이고 CD 구간은
고체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응고점 B까지는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다가 응고점에 도달하면 굳는 점을 얘기하죠. 요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불편하다. 순금속이 응고되면서 용융열을 방출하게 된다. 상태가 변할 때, 상태가 변할 때, 이 해당되는 열, 요때 잡아먹는 열을 용융열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죠? 용융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구간은 용융체와 고체가 공존하며 일정 온도가 유지가 된답니다. 여기서 요 용융열이라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겠죠? 용융점, 응고점, 용융열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BC 구간은 용융체와 고체가 공존하며 일정 온도 유지되고 여기는 응고 구간이 되며 굳는 구간이에요. 응고가 끝나면 다시 온도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빠밤. 실제로는 용융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시작됩니다. 실제로는 용융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응고가 시작된대요. 왜냐하면 응고점에서 고체의 생성이 억제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온도가 됐다고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고체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를 모든 물체든 현상이든 꼭 이 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액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온도를 점점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유지하는 거죠. 실제로 이 조직 안에 보면 그림판을 조금 넓혀야 되겠네. 실제로 조직 안에 보면 이 액체가 이렇게 냉각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응고점에 이르려면 어느 조직은 고체화로 변하겠죠. 근데 나머지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 액체로 되어 있고 이 액체 중에서는 온도가 딱 어느 특정 온도가 이르렀다고 해서 바로 고체가 되지 않고 조금 더 낮은 온도의 액체가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평형에 의해서 이 전체의 온도는 이 응고점보다 좀 낮은 온도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걸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 이런 걸 이름하여 응고 온도 이하로 용융체가 냉각되는 현상을 과냉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간단한 냉각 곡선이지만 용어가 여러 개 나왔어요. 용융점이 뭔지, 응고점이 뭔지, 올라갈 때가 응고점, 올라갈 때가 용융점, 내려올 때가 응고점. 그 다음에 특정한 온도에서 고체화가 되는데 그 온도를 응고점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온도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다가 그 온도를 유지하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이 열은 무슨 열 때문에 그렇다고? 용융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이런 아까 설명했던 액체와 고체가 혼용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액체의 온도가 좀 더 내려가 있는 그런 액체와의 공존 때문에 더 응고점보다 더 냉각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유, 그 현상의 이름을 과냉각이라고 한다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열을 조금씩 방출하면서 응고가 되는 온도가 실제로는 과냉각된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 과냉각된 액체들은 이미 빠르게 고체로 변하고 있거든요. 열을 밖으로 더 냉각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발산하면서 어, 고체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살짝 다시 올라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관행각된 이후에는 다시 응고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일종의 온도 냉각의 관성과 같은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행각.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 액체 결정이 아니라 우리 고체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액체 결정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은 고체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용융금속, 녹아있는 액체 금속은 냉각이 돼서 응고점에 도달하면 용융체 내부에 미세한 결정핵, 요게 제일 먼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생기는 게 결정핵인데요. 얘는 고체로 된 거죠. 주변은 다 액체인데 얘가 지금 혼자 고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액체 상태보다 높죠. 그래서 더 빠르게 냉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 주변으로 냉각된 고체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걸 핵성장이라고 해요. 성장이라고 해요. 여기는 핵성장이라고 합니다. 핵이 점점점 성장해요. 점점점 성장을 해요. 그런데 성장을 할 때 갖는 특징은 이게 뭐 일정하게 동그랗게 열을 보존하는 형태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닿는 부분은 빠르게 냉각을 시키면서 성장하거든요. 이것을 가지돌기, 옛날 한자어로 수지라고 하거든요. 나무 숫자에 가지 할 때 진짜 수지상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지돌기라는 용어로 교과서에 썼으니까 가지돌기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수지상 성장을 해서 얘가 주변이 점점 뚱뚱뚱뚱해지면 이런 식으로 결정립이 생기고, 립할 때는 입자할 때 립자예요. 결정의 입자들이 생기고 걔는 경계할 때 개자입니다. 결정 입자의 경계들이 선이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점 발달하면서 수지상이 점점점 확대되면서 전체가 고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성장 과정입니다. 핵이 생기고요. 핵이 생기고요. 핵이 성장하고요. 수지상 핵 성장이 일어나고 이 수지상 성장하면서 이것들이 커지면 결정립계를 만들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고체로 전체가 변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림 1-14는 용융된 순금속이 냉각돼서 핵을 형성하여 성장한 후 첫 번째 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성장한 후 결정 경계선이 형성되는 과정, 결정립 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걸 요렇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결정핵이 크게 하나로 성장하면, 핵이 크게 하나로 성장하면 수정 모양을 이루는데 이런 단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는요, 결정을 갖고 있는데, 크리스탈, 아까 수정이라고 했죠, 수정. 크리스탈이 수정이잖아요. 뭐 수정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결정이라고 맺어진 수정 이런 뜻이에요. 결정. 자, 요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 결정을 갖는데 이 결정을 전체 결정이 하나의 조직으로 돼 있어. 이게 단결정이고요. 전체 조직이 이쪽에서도 결정, 이쪽에서도 결정, 이런저런 결정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뤘어. 이걸 다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워 하더라고요. 금속은 분자가 없습니다. 금속은 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떤 결정 모양을 가져서 원자가 어떤 결정 모양을 가져서 조직들을 이렇게 가졌다고 쳐요. 전체가 그렇게 전체가 연결되는 게 금속이에요. 또는 얘가 이렇게 라는 모양을 가졌다 쳐요. 그런 형태의 모양을 결정을 가졌다 쳐요. 전체가 그런 모양을 갖게 되는 특징을 갖는 게 금속이에요. 일반적으로 순수한 금속의 단결정은 입상조직 또는 다면체 조직을 형성한대요. 입상조직은 뭐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입상조직을 찾았더니 아까 교과서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모르면 영어로 돼 있어요. granular structure. 스트럭처는 조직인 걸 알고 있는데 몰랐다 쳐. 몰랐다 쳐. 근데 우리가 한자어를 쓸 줄은 모르지만 한자어가 이제 뜻을 갖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 입상조직이라는 것이 입상이라는 그 단어하고 조직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조직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입상이 대체 무슨 말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입상할 때 입자는 알립자라고 입자 할 때 입이에요. 립이에요. 그리고 상자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래 형태가 조직을 갖고 있는 것을 입상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23쪽을 먼저 볼게요. 23쪽에 보면 결정격자의 종류 해가지고 채심 입방 결정격자, 면심 입방 결정격자, 조밀 육방 결정격자, 이거 세 개만 다뤘네. 이 세 가지 종류가 지금 얘가 들어져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이 금속은 원자의 조직으로만 되어 있다고 했죠. 원자가 조직을 가질 때 모양을 가질 때 입자의 모양을 가질 때 어떤 식으로 모양을 갖느냐. 원자가 여기 하나 있고 밑에 여기 하나 이걸 봐야 되겠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 판이 어, 네모판을 만들었으면 그 사이의 가운데 좀 더 가까운 쪽에 가운데 입자가 끼고 여기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있을 때 그 다음 입자가 이 가운데 끼고 이런 식의 중심에 입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이름하여 채심, 몸통의 가운데에 입자가 있다. 그런 형태다. 그래서 채심 입방형 격자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채심 입방형 결정 격자 이걸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설명하던 거죠. 입자는 입상 조직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는다는 거예요. 금속에 따라서 또는 온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저런 모양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순금속에 응고됐을 때의 특징인 겁니다. 금속의 결정이 다시 얘기하는 건데요. 금속과 같이 상온에서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고 수정이라고 한다고 했죠. 수정이 맺어져 있는 거 그걸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온에서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결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금속은 이러한 결정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는데 보세요. 지금 잘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이렇게 결정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결정이 생겼어요. 이런 결정이 생겼어요. 지금 응고 속도에 따라서 결정들이 각각 응고 핵들이 결정 핵들이 생겨서 각각 결정들을 이루었죠. 응고 속도에 따라서 크기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들이 다르지만 이 각각의 결정들은 그 입자의 배열 모양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결정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할 수는 없는데 있다고 돼 있네. 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으나 이게 맞는 말이야? 없는데 눈으로 금속의 결정이 보인다고요? 뭐 오류가 났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눈 좋은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하죠. 그죠?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하면 이게 이렇게 확대를 한 겁니다. 확대한 모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철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려고 찾아봤는데 순철은 사실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공업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아, 재료가 아니어서 그런지 교과서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 외에는 잘 없네요. 자, 봅시다. 결정은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마이너스 4승 밀리미터, 그러니까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은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이 얘기예요. 또는 더 작은 거. 요거는 10분의 1 마이크로미터,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작은 집합들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결정체, 크리스탈 라인이라고 하고요. 금속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다각형 모양으로 나타내고 순찰의 현미경 조직을 나타내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은
결정을 갖는다. 어떻게? 저 결정 핵이 각각 생성돼서 거기서부터 얼마만큼 빠르게 결정 조직이 커졌는지, 그리고 결정이 커지다 보면 어디선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결정립계를 이루고, 이런 결정을 이루어진 것들의 집합으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보인다. 이 얘기예요. 계속 봅시다. 금속의 결정을 구성하는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다시 금속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중에 별거 아닌 말 같이 보이지만, 금속의 성질을 나타내는 말 중에 금속의 결정을 구성하는 원자는 핵과 전자이다. 이 말이 여기 밑줄도 치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빨간색으로 치세요. 왜냐하면 금속의 성질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얘가 공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 전자가 원체 빠르게 빛의 속도로 움직여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가 부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는 마치 이게 원주를 도는 것 같지만, 얘는 일정 거리를 아주 정신없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입체로 일정한 그 핵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곳을 계속 왔다 갔다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공 모양을 보이거든요.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속이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이 전자와 핵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분자가 아니라 어떤 결정 조직을 가지고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속은 전연성이라든지 열전도성이라든지 또는 에너지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니까 또 봅시다. 금속은 다양한 크기의 결정립이 무질서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다결정체인 것을 아까 봤죠. 순찰에서. 이 결정의 경계를 결정립계라고 하는 거 위에서 봤죠. 결정립 내에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계속 설명했죠. 이제 입상 조직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입상 조직을,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입상 조직을 결정 격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좀 수준 있는 공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영어들도 좀 익혀 두셔야 돼요. 자, 나오는 단어 선생님 발음이 구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할게요. 격자란 뜻이에요. 격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가진 조직, 작은 조직, 원자 할 때 자자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결정격자라고 하고 공간격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공간격자라고도 불러요. 이 공간격자를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단위격자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이 그걸 최소라고 보자라고 한 거예요. 아까 봤던 이런 최신입방면 결정격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이게 무한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지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이 부분만 이렇게 떼서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얘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얘를 최소 단위로 볼 수 있지 않아? 라고 정한 거예요. 그 최소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단위격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위격자가 배열에 따라서 찾기가 힘들면 단위격자가 좀 커지고, 찾기가 쉬우면 단위격자가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세포할 때 포자를 써서 단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단위격자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 부분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금속 액체가 녹기 시작했어. 결정 핵이 생기죠. 여기도 핵이 생겼어요. 여기도 핵이 생겼어요. 여기도 핵이 생겼어요. 녹는 속도가, 굳는 속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핵에서 빨리 굳은 쪽은 핵 조직이 커지고 늦게 굳은 쪽은 작아져요. 그런데 굳다가 더 이상 굳을 게 없는, 굳을 액체가 없는 곳에 옆에 있는 고체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경계를 만들게 되죠.
이걸 결정립계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결정립계로 둘러싸여서 완성된 얘를 결정립이라고 입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결정립 내의 안에 원자의 배열, 얘가 규칙적으로 배열된다고 했죠. 그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규칙성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규칙성. 규칙성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 규칙성을 살펴봤더니 마치 가운데, 아이고, 이렇게 안 되냐. 가운데에 원자를 하나 두고 주변에 원자가 둘러싼 것 같은 모양을 가졌다 해서 세심입방형 결정 격자라는 종류 하나. 그 다음, 다른 조직을 봤더니 얘는 마치 한 면에, 한 면의 가운데에 원자를 둔 것 같은, 한 면에 가운데에 원자를 둔 것 같은 조직. 이런 조직.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봤더니 이 면에 가운데에 원자가 있는 것 같은 조직.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면의 가운데 원자가 있는 것 같은 조직. 이런 조직을 면심 입방 격자라고 부르거나 얘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얘는 규칙성을 살펴봤더니 원자의 중심들 이어봤더니 육각형을 먼저 이루고 그 가운데에 원자가 있는 것과 같은, 여기 볼게요.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 원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격자를 조밀 육방형 격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생긴 놈이 서로 엇갈려서 놓여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육각형이 되느냐. 그래서 육각형 만들었죠. 이 사이에 원자 하나 들어가고, 이 사이에 원자 하나 들어가고, 이 사이에 원자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죠? 자, 요런 모양을 갖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삼각 원뿔을 만들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요것과도 마찬가지 모양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밀육방형 격자라고 부르지만 단위 격자를 예로 보기도 하고요. 단위 격자를 예로 보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과서는 요걸 봤는데 어떤 교재에서는 요걸 단위 격자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조밀육방형 단위 격자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험 낼 때는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최신 입방의 결정 격자를 말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그림으로 그리면 간단할 텐데 말로 설명해봐라 하면 그걸 표현하기에 이제 적절한 이야기가 요거예요. 입방체의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한 개씩 8개의 원자가 배열되고 정중앙에 한 개의 원자가 배열된 구조이다.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 잘라진 단위 격자에 원자는 몇 개가 들어가나요? 원자 몇 개가 들어가나요? 자, 볼게요. 우선 이 큰 원자 온전히 한 개 들어가죠. 그죠? 자, 이 잘라진 원자 조각, 얘가 몇 개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가죠. 자, 이 잘라진 원자 조각은 이게 한 원자의 몇 분의 몇인가요? 이렇게 두 개 붙이면 4분의 1이죠. 얘랑 붙이면 4분의 1이죠. 그게 4개 있으니까 역시 한 개가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최신입방면 격자 구조에서는 원자가 온전한 원자를 붙였을 때 2개가 들어가는 거죠. 봅시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입방체 한 변의 길이를 격자 상수라고 하고 서로 접촉하고 있는 원자를 최근 원자라고 한다.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시고요. 그 중심 간의 거리를 근접 원자 간의 거리라고도 하고, 이럴 때 이런 것도 필요하죠. 정중앙에 있는 원자 한 개를 생각할 때 그 원자 주위에 있는 최근접 원자의 수를 배위수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다루는 게 이 배위수, 배위수, 배위수. 자, 다시 볼게요. 요 가운데 있는 원자, 예, 가까운 최근접 원자가 지금 여기 몇 개 있어요. 동등한 거리. 8개 있죠. 배위수가 그래서 얘는 몇 개예요? 8개. 세심입 방향은 배수가 8개예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안에 단위격자에 속하는 원자는 몇 개라고요? 2개가 들어가요. 그죠? 이게 이제 최심입 방향 격자의 특징이고, 요걸 말로 표현할 때, 최심입 방향 격자를 말로 표현할 때 물어보는 거, 배수가 8개이며 원자의 수가 2개인 결정 격자는 이렇게 물어보면 최심입방향 격자예요. 자, 그럼 면심입방향 격자는 말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건지 알겠는데, 똑같이 면심입방향 단위 격자에 있는 원자는 8개의 꼭지점의 8분의 1이고, 6면의 중심에 2분의 1씩 들어있으므로 원자의 수는 8분의 8, 8 곱하기 이게 뭔 말이야. 자, 이 단위 격자 보세요. 이 단위 격자 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죠. 일단 우리 단위 격자 안에 온전하게 하나의 원자가 들어가진 않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원자 몇 개예요? 2분의 1 원자죠. 하나. 2분의 1 원자죠. 둘. 저쪽 면에 2분의 1 원자 또 하나 있겠죠. 셋. 이 밑에 2분의 1 원자 있겠죠. 넷. 여기 하나 또 있죠. 다섯. 여섯. 아, 2분의 1 원자 그러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6면체니까 각 6면의 가운데 6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얘는 아까 몇 분의 1 원자였어요. 구석에 있는 거. 8분의 1 원자죠. 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있죠. 그죠?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얘는 3개 들어있고, 얘는 1개 들어있으니까 결정격자를 4개로 본 거죠. 이거 사람들이 정한 거라니까요. 이건 크게 잘랐으니까 4개지. 크게 잘랐으니까 4개지. 하지만 우리가 이 결정격자를 봤을 때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아, 결정격자 안에 원자 수가 4개가 들어가 있다. 어떤 격자가? 면심입방향 격자가. 그리고 아까 또 표현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배위수. 중심, 중심 원자를 하나 잡았을 때, 얘가 중심 원자죠. 최근접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가 있네요. 얘를 중심 원자로 잡았을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4개. 이것도 이게 입체로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저 위에 있는 원자는 여기에 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하고 있겠죠, 역시. 그러니까 얘도 가까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있는 거지. 개일수가 몇이라고요? 12개. 이게 무슨 결정격자라고요? 베리스는, 베리스는 총 12개이다. 이게 무슨 격자라고요? 면심입방향 결정격자. 그러니까 조밀입방향 결정격자도 정육면체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육면체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얘 봅시다. 자, 결정격자를 이렇게 봤어요. 결정격자를 이렇게 봤으니까 얘는 지금 잘라진 그림이 없어가지고 세기가 아주 나쁜데, 이건 상상력을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6면체니까 6분의 1 원자가 꼭지점에, 꼭지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들어있죠. 꼭지점에 2개. 그러니까 원자가 여기에 2개 들어가 있어요. 여기 면의 중심에
면의 중심이에요. 얘. 아, 아니구나. 여기. 얘랑 얘랑 얘가 지금 절반씩 들어가 있죠. 위아래.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에서 이 두 개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뭐 이거 하나, 둘, 셋. 얘는 원자 한 조각이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얘는 한 조각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 있잖아요. 저 여기에 있는 위치가 지금 이거잖아요. 삼각형. 이 삼각형. 그죠? 이 삼각형. 그러니까 얘 세 개는 온전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세 개예요. 그리고 한 개, 두 개. 합쳐서 6개예요. 그러니까 단위 격자를 이건 크게 잡은 거죠. 크게 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크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조밀 육방형은 단위 격자를 크게 잡았기 때문에 아, 원자가 6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단위 격자에 속하는 원자 수는 6개고요. 그 다음에 배위수는 역시 여기서 보는 거죠. 이 중심을 얘가 중심 원자라고 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 그 12개 들어있는 거죠. 얘도 베이스가 모두 12개이다. 자, 설명이 있으니까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뭐 이해가 싫다 그럼 외우셔도 돼요. 자, 주요 금속의 상온에서의 결정 격점이 일반적인 성질을 나타낸다. 왜냐면 이게 그 금속 재료 관련된 책들을 보면 이게 결정 격자가 차심입방형 결정 격자일 때, 면심입방형 결정 격자일 때, 그리고 조밀육방형 결정 격자일 때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면심입방형 결정 격자는 한 면이 착착 겹쳐가지고 격자를 얼굴을 보여주고 다시 해야 되겠다. 면이 착착착착 겹쳐가지고 격자를 이뤘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석으로 한 조각을 보긴 했지만 면끼리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주면 면끼리 쫙 잘 밀려요. 면심입방형 격자는 슬립이 잘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잘 미끄러진다는 거죠. 잘 미끄러지면 전체로 봤을 때 조직이 잘 미끄러지면 전체로 봤을 때는 변형이 잘 되는 거죠. 면심입방형 격자는 전형성이 좋다는 특징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격자의 구조에 따라서 이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금속이 어떤 그 격자를 이루는지를 알면 성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면심입방 격자 방금 설명한 게 이거거든요. 얘는 전형성이 크다고 돼 있잖아요. 가공성이 좋다는 건 절삭성하고 가공성은 좀 다르거든요. 가공성이 좋다는 건 보통은 이제 소성 가공이 잘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면심입방의 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면이 각 면이 원자의 중심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자끼리 마찰력이 좀 다른 격자 구조보다는 적게 일어나서 쭉쭉쭉 잘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반면 채심입방의 결정 격자는 격자, 격자 중앙에 얘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미끄럼은 좀 잘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미끄럼은 얘만 안 일어나냐? 얘도 안 일어나요. 그럼 어느 게 더 안 일어나냐? 어느 게 더 안 일어나냐? 조밀육방형이 더 안 일어나죠. 얘는 그 가장 안정적이라는 삼각형 구조가 삼각뿔 구조가 이렇게 막 얽혀져 있는 거니까 얘는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서 잘 안, 전염성이 안 일어나요. 그 소성 가공하기가 나빠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금속의 종류를 봅시다. 베릴륨, 카드뮴, 코발트, 하프늄, 마그네슘 이런 걸 티타늄이라고 부르죠. 이런 걸 가지고 소성 가공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그렇죠? 지금 처음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취약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하다기보다는 취성이 강해요. 단단해. 단단해. 그래서 깨질지언정 흘러가지 않아. 가공성이 없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일반적인 성질을 그래서 다른 격자 구조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은 전형성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요. 마지막으로 2단원에서 지금 여기 몇 페이지냐면 23쪽이에요. 이 부분 빼놓고 제가 설명했거든요. 이 부분은 금속 조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해 놓은 건데 고등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건 아닌가 싶지만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의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급은 하고 가죠. 이거 너무 뭐 어렵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거 왜냐면 그 직육면체라고 봤을 때 직육면체가 항상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어느 정도 틀어진 구조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Y, Z 방향으로 조직을 갖고 있는데 각각이 이제 틀어진 구조를 가졌을 때 각각의 틀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알파각, 베타각, 감마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축각, 엑시스 앵글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자, 여기에 이제 원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 원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A와 B의 거리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A와 B의 거리가 다르면 단위 격자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여기는 인력이 작용해서 가깝고 여기는 청력이 작용해서 좀 멀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축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단위들 A, B, C를 격자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격자상수라고 불러요. 격자상수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격자상수의 크기는 보통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A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친 요런 기호를 잘 읽거나 뭐 이렇게 읽거나 하진 않아서 읽을 그냥 A라고 읽는 분들도 계신데 옹스트롬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스웨덴어인가 어쨌든 영어가 아닌 그런 용어예요. 이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8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인데요. 그거의 몇 배 정도 그러니까 뭐 1옹스트롬 3옹스트롬 그 정도가 이제 격자 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를 쓴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제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되면 여러분들 슬퍼하겠죠? 시험 문제는 지식만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결정에 대해서 어, 또 하루 공부했습니다. 복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도 치시고 천천히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